안녕하십니까. 우리 합격의 법학원 PSAT 수강생 여러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많이 지치고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좀 기분 좋게,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이 PSAT 시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잘 이해가 된다. 뭐 또는 뭐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인지 뭐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다. 그럼 그 정도 쫓아오시면 됩니다. 뭐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면서 이게 막 너무 다 아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다. 그러시면 뭐 그 공부 많이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대략 대충 무슨 말인지 한지는 알겠다. 뭐 이 정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교재로는 4번째 챕터와 5번째 챕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전체적인 유형과 이 그 질문의 유형과 어떤 그래프 그림의 유형을 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선택지와 발문의 표현, 단어, 어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특히 문제를 보는 순서, 여러분이 문제를 대할 때 보는 순서와 선택지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약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또 많은 부분을 더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가능하면 어떤 문제든 이 순서에 따라서 풀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 시험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PSAT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의 지식은 올라가죠. 더 많이 알게 되죠. 공부할수록 더 모르게 된다. 뭐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 기간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나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실수죠, 실수. 실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식은 늘어나도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잘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잘 안 고쳐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대할 때 난 무조건 내가 풀던 방식이 있어. 난 그 방식을 고집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시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공부는 계속하고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점수는 왜 안 오르고 왜 그럴까? 그럼 내가 혹시 계속 실수를 같은 곳에서 반복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는 순서, 보는 순서, 푸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곳에서 많은 부분 놓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원으로 우리 4번째 챕터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는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를 읽는 연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선택지를 한번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왜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서입니다.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 대한 확정.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거 뭐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이거를 잘하세요. 이 기본입니다. 뭡니까? 질문에 항상 이렇게 나오죠? 질문에 옳은 것을 찾아라 아니면 틀린 것을 찾아라. 항상 옳은 것은 항상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푸세요. 하지만 공부 조금 하는 학생들은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옳은 것 아니면 틀린 것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뭘까요? 옳은 것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치고 틀린 것에다가는 X를 치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선택지가 있죠. 선택지가.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나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를 보니까 맞았어. 근데 세 번째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 네 번째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틀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 틀린 게 두 개가 나온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사람이 습관적으로 2번이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보다 보면은 왠지 얘도 틀린 것 같고 얘는 잘 모르겠고 틀린 게 두 개 나온 것 같아. 그럼 맞는 게 답인가 보다.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도 문제를 처음 접하는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옳은 것 밑에다가나 아니면 그 글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그런 것은 X표를 치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이걸 반드시 해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한 시험에서 최소한 한두 문제는 더 맞을 수 있다. 최소한 한두 문제 실수는 줄일 수 있다. 여러분 한두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한두 문제를 가지고. 요것만 잘해도 일단 한두 문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해드린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OX로 표시하시고 선택지에도 이 끝에다가 이게 맞는 복이면은 O, 틀린 복이면 X 하면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라. 예, 좋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보기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이럴 때 무지 헷갈립니다. 이럴 때 무지 헷갈려요. 왜요? 보기에서는 1, 2, 3, 4 이렇게 선택지가 있을 때는 맞고 틀리고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맞는 거 물어봤겠지. 그냥 자동적으로 검증이 한번 돼요. 근데 이런 데서는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의 비율이 비슷해요. 그럼 사람은 뭘 찾게 돼 있다? 맞는 거 물어봤나 보다. 자연스럽게. 정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에다가 표시하고 들어가면은 틀릴 일이 없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리스크 테이커입니까?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게 뭔가 나한테 스릴이 있어. 좀 글쎄요. 스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격률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문에다 표시하기. 제가 방금 말씀한 게 발문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X나 X 표시하고 복이나 선택지가 있으면은 헷갈리지 말라고 이 앞에다가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우리 책에는 이 방법으로 나와 있죠? 둘 다 나와 있던가요? 예, 둘 다 나와 있죠. 책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 이거 뭐 선생님 뭐 이거 왜 자꾸 설명하고 앉았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안 하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제가 학생들을 앉혀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쭉 한 바퀴 돌잖아요. 절반 이상이 표시 안 하십니다. 절반 이상이 표시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니죠. 0.1초 걸리는데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안 해서 습관적으로 틀리게 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틀리는 거. 뭐 한두 문제 정도야 뭐 여기 그러실 분 있습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십니까? 그러면 뭐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되죠. 한두 문제가 중요합니다. 예. 정말 여러 번 강조해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의 제목복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표나 그래프가 나올 때 제목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읽습니까? 내용 보면 알잖아. 그러나 내용에는 숫자 위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헷갈리기가 쉽고요. 특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선택지에서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제목. 땡땡년부터 XX년까지의 추이라는 제목이 있을 때는 일단 제시된 자료가 여기서 뭐 19년부터 20년까지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맞는지 정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주의할 점은 뭡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은 제시되지 않은 연도의 값을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근거 힌트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목과 그 제목에 따른 주의사항들이 여기선 하나 이건 예시입니다. 예로 제가 주어드린 거고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쭉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나가셔야 돼요. 많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위입니다. 단위. 자, 뭐 나왔죠? 순서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OX. 예, 첫 번째 OX 표시, 옳은 것, 틀린 것 표시. 두 번째 자료나 표가 나오면은 제목. 네, 그냥 이거 뭐 3단 콤보예요, 그냥. 예, 그냥 3종 세트 아시죠? 마감 임박. 네,
그래서 일단 OX 표시하고 그다음에 표나 그래프의 제목 읽고 단위 읽고 딱. 그렇죠?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OX 표시 제목 단위, OX 표시 제목 단위, OX 표시 제목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예를 보겠습니다. 2016년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는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한다 하면서 총 인구가 나오고 경제활동 인구가 나오는데 이 자료의 단위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네. 왜요? 항목이 세 개니까요. 그럼 뭐가 1000명이겠어요? 총 인구가 1000명이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 GDP는 100만 원. 금액이니까 괜찮은데 인구가 두 개니까 사람 수가 두 개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순서대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2016년 인구 중 총 인구가 보니까 여기에 제시된 숫자로는 42,135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1,220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자세히 단위를 보지 않은 학생은 절반이네, 절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반입니까? 아니죠. 총 인구는 실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200만 4,213만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4,213만 5천. 경제활동 인구는 212만 2천. 그렇죠? 이거는 몇 프로예요? 10%면은 400만이고 이거는 5%. 5%에 해당하는 절반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5%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게 5%에 해당한다는 거. 예, 50%가 아니라 5%에 해당한다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로 해야겠구나. 자, 2016년 경제활동 인구 한 명당 그럼 GDP는 1만 원이다. 요것도 단위 안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그렇죠? 거꾸로 나눠야죠. 숫자가 똑같으니까. GDP가 21,220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21,220이네. 아싸! 1만 원 행복해. 라고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예. 경제활동 인구는 2만 1,220이 아니고 221만 아니죠. 212만 2천 명이었다는 거죠. 212만 2천 명. GDP는 100만 원이 붙어야 되네요. 하니까 얼마입니까? 1억, 10억, 100억. 그렇죠? 212억 2천만 원. 21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앞에 똑같은 숫자는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그렇죠. 동그라미 이건 3개, 이건 동그라미 7개니까 나눠주면 만 남죠? 만. 예. 위에가 동그라미 7개. 첫 시간에 이거 했잖아요. 밑에가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지워주고 만 원이구나. 1원이 아니라 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맨 처음에 OX 표시하고 표의 제목 보고 단위 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표를 보고 과연 이 표를 통해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추측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출제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문제를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출제를 할 때는 이 실력 차이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실 때도 마치 내가 출제위원이나 강사가 됐다는 생각으로 내가 출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할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 실제 출제된 문제랑 비교해 보시면서 내 예상이 맞았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발전하고 계신 거예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단순형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업 A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전에 시간에도 계속 그거를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주어와 서술어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죠. 기업 A의 소비량은 그렇죠? 서술은 증가하였다. 아, 기업 A의 소비량은 증가했구나. 단순 선택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기업 A가 증가했구나. 그런데 한정 특이사항이 있죠. 매년 증가했냐? 경년으로 증가했냐?
수시로 증가했냐? 5년에 한 번씩 증가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비교형 선택지라는 게 또 있죠? 뭡니까? 뭐뭐보다, 뭐뭐 대비, 뭐뭐 중, 뭐 이런 거죠. 2016년 에너지 소비량은 기업 B가 기업 A의 2000 에너지 소비량 보다 많다, 보다 그래서 주어는 뭡니까? 이 B죠, B. B의 에너지 소비량이죠. 이게 많대요. 중요한 건 이거죠. B가 많아. 근데 뭐 어떻게 많아? 많은 게 뭐야? 얼만큼 많으면 많은 거야? A보다는 뭐가 생겼던 겁니까? A의 소비량보다 많다 해서 여러분이 항상 주어와 서술을 먼저 보시고 왜냐하면 특히 비교형에서는 B가 많다는 건지 A가 많다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전에 문제 풀 때도 그런 걸 보여드렸지만 일단 누가 많은 건지 B가 많구나 그럼 다시 헷갈릴 게 없죠. B가 많구나 뭐보다 A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편한 거죠.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이거 안 헷갈릴 것 같죠? 여러 문제를 보고 문제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무지하게 헷갈려요. 몰라서 틀리는 문제보다 헷갈려서 실수로 틀리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 수치를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기. 수치를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원래는 여러분이 문장을 다 만들고 수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을 틀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문장으로 살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출제자의 의도와 심리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표를 제가 간단하게 책에 있는 표를 간단하게 띄워왔습니다. 1991년 그다음에 총 항만의 수출액이 있고 A 항만의 수출액이 있고 전기전자 기계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두 개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봐라 하면은 16,75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일단 해보시죠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991년 그렇죠? 1991년 전기전자 품목의 총 항만 수출액. 1991년 전기전자 품목의 총 항만 수출액.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 있죠. 1991년 총 항만 수출액 중 전기전자 부품에 뭐 해당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총 항만 수출액 중 전기전자 품목에 해당하는 값 중에서 1991년에 해당하는 수치. 제가 국어가 안 되나 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1318년 숫자는 뭡니까? 1991년 전기전자 품목 A 항만의 수출액. 그런데 이 둘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우리가 16,000분의 1300 이건 뭡니까? 곱하기 100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1991년 전기전자 품목 총 항만 수출액 중 그렇죠? 비율이니까 중 또는 대비 뭐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A 항만 수출액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지 않으시고 이 표만 보고 여러분이 한번 이런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실제 문장이 매끄럽게 만들어지고 출제되어 있는 그 선택지랑 비슷한 문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은 표를 이제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고 사실 PSAT의 자료 해석의 방향이 바로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자료는 이런 표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왜요? 효율적이잖아요. 길게 쓰면 읽기도 어렵고 그렇죠? 종이도 낭비고 요새 종이로 잘 안 만들지만 데이터 낭비죠? 간략하게 한 장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되면은 게임 끝난 거죠. PSAT의 의도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선택지를 반대로 해석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 출산, 반달, 가승곰의 생존은 90%를 넘는다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개체수를 분모로 생존한 개체수를 분자로 두고 전체 A, 그다음에 생존이 B예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것이 90을 넘는다. 뭐가? 이게 90을 넘는다고요. 그럼 이게 90%를
넘는다. 여기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90을 넘는다. 여기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체 개체수를 분모로 폐쇄한 개체수를 분자로도 계산했을 때 비율값은 10% 미만이다. 뭡니까? 전체를 놓고요. 생존하지 못했으니까 A에서 생존한 거를 뺀 여기서 폐사했다고 표현하죠. 죄송하지만 죽은 개체수를 하고서는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건 어때야 된다? 10% 이상이었으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있는데 이거 왜 또 하세요? 왜 해야 돼요? 숫자가 간단하잖아요. 10%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상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99%라면 어때요? 1%더 좋죠? 1%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더 계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총 8개의 세목 중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징수세액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소득세, 증권거래 증여세다. 6개 항목에서 우리가 2009년 세액이 2099년이 아니죠. 네. 1999년 세목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 증가한 걸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순서나열이라는 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총 8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가 있죠. 나머지 2개에서 혹시 증가한 것은 없는지 한번 먼저 검증을 하고 들어가면 좋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총 8개 중에 6개만 증가했다는 거는 나머지 2개에서는 감소했거나 아니면 그대로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6개를 모두 하나하나 검토하기 전에 나머지 2개는 너무 쉽잖아요. 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2개 중. 우리 2개까지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2개에서 증가한 게 하나라도 나왔어. 그러면은 6개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건 틀린 문제네. 틀린 선택지네 하고 우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간편해진다고요. 아까 90% 10%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선생님? 왜 반대로 봐야 됩니까? 간단해지니까. 우리 문제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면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반대로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챕터 4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순서로 읽을 것인가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5번째, 그다음에 표와 그림을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OX 표시도 하고 제목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위도 보고 그다음에 뭐 선택지를 반대로도 읽어보고 뭐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표와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은 그 중에서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실수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하고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이 표와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점검을 하신다면 실수할 일이 없어지겠죠. 나는 안 하는데 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실수 하나도 안 하는 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뭔가 운이 나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를 하나라도 했다. 그 하나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죠. 체크리스트만 여러분이 똑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품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리스크를 피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리스크를 떠안고 가고 싶으세요?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자, 이번 챕터도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와 그림 공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와 그림 자료에서의 주의사항. 세 번째는 그림 자료에서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볼게요. 2가지인데요. 자료의 제목, 단위, 구성 항목을 체크하는 거. 또 나왔어. 제목, 단위.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데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자신감이 붙었거든. 여러분 운전이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처음에 초보 운전 위험하죠. 더 위험할 때 언제야? 내가 조금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뭐 10년, 20년 베테랑 운전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뭐 한 1년 정도 됐어. 좀 몰아봤어. 나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야 라는 자부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순간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장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테니스를 배울 때 피아노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본 자세.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잡혀 있으면 수험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 뭡니까?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험 생활이 너무 좋으세요? 여기에 머물고 싶으세요? 영원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말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목, 단위, 그다음에 구성 항목까지 체크하시면 좋죠. 그다음에 합계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제시된 항목만 합한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A, B, C, D가 있는데 그다음에 개가 있는데 요걸 다 합하면은 이 개가 나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한번 쓱 보시라는 거죠.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더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충 어림 계산을 했을 때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만 쭉 더해봤을 때 비슷한 숫자가 나오느냐 이 정도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건 왜 중요해? 생략된 항목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율 자료의 경우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비율이 가로로 비율이냐? 그러니까 북미에서의 반도체, 핸드폰, TV의 비율이냐? 아니면은 반도체에서의 북미, 아시아, 유럽의 비율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나와 있어야죠. 원래는 여기에 100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아하 반도체의 지역별 비율이구나. 여기에 100 나와 있으면은 북미에서의 제품별 비율인데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항상 제목 보라고 했죠. 발문이나 제목에 전자제품별 항목이다.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지역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전자제품별 이건 뭡니까? 비율이다. 비율 앞쪽에 전자제품별 비율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가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대륙별 비율 중요한 겁니까? 이 비율이라는 단어 앞쪽에 대륙별 비율 이 비율이라는 말 바로 앞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대륙별로 뭐 산정한 뭐 상관없고요. 아무튼 이 비율 앞쪽에 대륙별이 나오면은 세로 비율. 선생님 그냥 더해봐서 100 나오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는 둘 다 더해도 100이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더해도 100이 안 나오고 이렇게 더해도 100이 안 나오고 여기에 더 생략된 항목들이 있다는 거죠. 북미, 아시아, 유럽, 뭐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 있고 반도체, 핸드폰, TV, 뭐 냉장고, 뭐 거시기 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가 몇 프로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제목이라든지 발문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 무조건 세로야. 남자는 가로지. 뭐 이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와 그림 자료에서 공통된 주의사항인데요. 수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해서 증감률 또한 반드시 클 것 아니다. 이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길 수도 있죠. 여러분 사이에는. 자 보시면은 8년도와 9년도에 격차를 보시면은 1학년은 1, 2학년은 2, 3학년은 5, 4학년은 5, 11. 5학년은 2, 3. 그러면은 증가율은 상위이 제일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왜요? 항상 비율은 제가 기 또 나왔네. 자꾸 나오는 거 왜 선생님 왜 자꾸 강조해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이 증감폭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증감률은 이 베이스 금액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4학년 어떻게 됩니까? 4학년은 이게 11이 되죠. 근데 베이스가 12야. 이거는 100%보다는 적은 100% 미만이죠. 그거에 비해서 여긴 1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1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가 1이고 그다음에 B-기도 1 해가지고 이거는 100%예요. 그럼 여기에 더 큰 거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지난번 강의 때 로그적인 사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거죠. 12살인 아이에게 앞으로의 11년은 긴 시간이긴 하지만 1살인 아이에게 앞으로의 1년보다는 작은 시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베이스의 차이인데 뭐 이런 거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1살인 아이에게 1년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큼의 시간이죠.
2년이라고 할까요? 2년은 뭐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2배죠. 한 살인 아이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근데 99세 노인한테 2년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의 99분의 2밖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화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비율은 이런 거라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99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1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내 재산이 100억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거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을 더 아껴. 예, 큰 돈, 예,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부자 말고 진짜 부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진짜 아끼시더라고요. 무섭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네.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2번째, 비율 자료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수값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표가 나왔는데 비율 자료예요. 실업률하고 퍼센트 나왔잖아. 그렇죠? 그런데 30대 취업자 수는 20대 취업자 수보다 많다. 이 취업자 수를 취업률을 제시하고서는 취업자 수를 말했어. 어우, 장난쳐? 어떻게 알아? 그렇죠? 20대가 비율이 높잖아요. 30대가 비율이 높잖아요. 30대가 그 베이스가 되는 숫자가 20대보다 많다는 보장이 있어? 적을 수도 있잖아. 베이비붐 시대야, 20대는. 예전에. 여기는 10,000명이고, 여기는 100명이야. 여기 100명을 다 합쳐도 이거의 25%가 안 되죠. 2,500명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100%를 잡아도 이 10,000명의 25%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46.2%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비율 자료를 주고 수치를 실수값을 물어봐. 클래식한 문제, 옛날 10년 전 문제. 이거 나오면 고마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번째, 20대 취업자 수는 20대 실업자 수보다는 많다. 20대 취업자와 실업자, 비율을 문제를 내고서는 실수를 물어봤어. 근데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왜요? 얘네 둘의 베이스가 되는, 아까 예를 들면 만이라는 숫자는 변함이 없잖아요. 요건 변함이 없으면은 변함이 없는 거죠. 취업률은 만, 여기 있네요. 곱하기 0.258이 되는 거고요. 0.258 맞죠? 0.258이 되는 거고요. 이게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 곱하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0.302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으니까 이건 고려해 줄 필요가 없고 이것만 가지고도 대소비교는 할 수 있다. 대소비교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렵습니까? 쉽죠. 쉽죠. 고맙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전체 인구 중 50대 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비율은 동일 연령대 실업자 비율보다 높다. 자, 이거는 전체 인구 모르는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50대 이상에서 더 많다면은 전체 인구를 내도 더 많죠. 왜요? 50대 이상의 인구가 만약에 1000이고 전체 인구가 뭐 100만이다.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지.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고 마치 아까 20대 인구가 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적용됐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대소비교에서는 이 50대 이상이라는 같은 범위 안에서는 비율을 가지고 실수값의 대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비율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배다 3배다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비율값을 보고도. 자,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항목 간에는 비율을 가지고 실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지만 이 동일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항목에서는 비교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그림 자료에서 주의사항인데요. 좌측과 우측에 제가 이거는 책에서 그대로 그림을 따와서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수치가 제시될 때 좌측을 볼 것인가 우측을 볼 것인가 밑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 그렇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꺾으선 그래프에서 이 중간값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책을 참고해 주세요. 2005년과 2007년이라면 2006년이 생략됐네. 그럼 이 중간값이 2006년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 꺾은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수치를 그냥
일괄적으로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왜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보기 위해서 임의로 그어 놓은 거지. 이 중간에 실제로 수많은 점들이 존재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의로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이값은 몰라요. 실제로는 2005년이 여기고 2007년이 여긴데 2006년은 여기에 형성될 수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는 조사를 안 했단 말이야. 2006년은. 조사를 안 했어.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일과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 뿐이에요. 2005년부터 2007년은 증가했다 이 뜻이지 2006년도 반드시 증가했다는 보장은 없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조금 뭐 여러분 아마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원점이 뭐냐? 원점을 0과 0, x축과 0과 0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전에 첫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원점으로부터 이 해당 항목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비율을 따져요. 그래서 y, x라고 할 때 A점은요, B점에 비해서 x에 대한 y의 비율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남여라고 했을 때 A는요, B에 비해서 잘 들으세요. A는 B에 비해서 여자 대비 남자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저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데 가끔 왜 그런지 몰라. 이 점들이 너무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냥 뚝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0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 2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원점으로부터 그어봤더니 어라? 똑같은 점이거든요. 두 개가. 똑같은 점인데 이거 뭐야? 착시현상이야? 뭐야? 트리가트야? 뭐야? B의 기울기가 갑자기 올라갔네. 그러면서 B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비율이 A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떡하니 나오면은 오케이 맞았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상의 원점이 실제로 원점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프상의 모서리가 실제 세로축의 0과 가로축의 0이 만나는 그 원점이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적용하시라. 이건 여러분 같은 초심자들보다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 거죠. 초심자들은 실제 수치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A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공부 좀 해봅시다 하는 분들은 야, 아이고, 야, 이거를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냐. 봐봐. 기울기 봐. B가 높잖아. 그럼 비율이 높은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서리의 원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하시라. 자, 그렇게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래서 아마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6시간 공부를 했는데 거의 이제 기본적인 틀은 잡은 것 같아요. 남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 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실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아니면 기출 문제나 아니면은 그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실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4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나중에도 계속 저희 합격의 법학원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